사업을 진행하자 이런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걸 두고 교육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어서 빨리 학교가 갈등의 장이 아닌 진정한 사제 간의 정이 넘치는 공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조주은 캐스터. 네, 9월의 첫 번째 주말입니다. 지금은 고속도로 외곽 쪽으로 차가 많은 시간대인데요. 점심 식사를 하고 한두 시간 이후에 출발하신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요 노선 중에서는 경부선 부산 쪽이 총 34km 구간으로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나 망양 휴게소와 옥산 분기점 사이가 24km 구간으로 가장 더딘데요. 서울 쪽은 기흥동탄과 수원신갈 사이는 7km 구간이고 금토 분기점과 반포 사이는 2km 구간으로 답답합니다. 서해안선 목포 쪽은 금천 부근 잠깐 밀리고요. 순산터널 1차로에는 사고가 있었는데 처리 작업 이제 막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서평택 분기점과 서해대교 사이는 10km 구간 정체고요. 반대 서울 방향 화성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는 사고가 있어서 4km 구간 정체입니다. 영동선 타고 강릉 쪽으로 가신다면 31km 구간 막히는데요. 특히 반월터널에서 부고,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답답하고 강원권에서도 이제 원주 부근의 정체가 6km 구간으로 길어집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은 덕소산패에서 서중, 내린천 휴게소 중심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조주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정치권 소식 종합 정리하는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부터는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돌연 단식을 선언했죠. 네. 단식의 이유를 뭐라고 밝혔습니까? 예, 지난달 31일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에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는 단식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일방적인 폭력적인 행태를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지만 막을 다른 방법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한 최고위원에게 단식 결정 경위를 한번 물어보니까 이 대표가 지난 주말에 단식 얘기를 먼저 꺼냈다는 거고요. 당시에는 최고위원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수요일에 다시 단식을 이야기해서 더 이상 막기 어려웠다는 얘기였습니다. 최고위원들이 만류했던 이유를 물어보니까 단식의 효과 과연 있을 것이냐. 또 출구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워낙 갑작스러워서 이 당 안팎에서는 좀 다소 뜬금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심지어 여당에서는 좀 조롱하는 듯한 비판까지 내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비명계나 반명계 중심으로 당내에서도 다소 이 비판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만난 비명계 의원의 첫 반응은 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누가 봐도 이것은 방탄용 방탄 단식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고요. 단식 중에 있는 당대표를 향해서 공개 비판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이런 분위기나 평가가 예상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여당의 비판은 더 노골적이었는데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제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아니 왜? 라는 질문부터 나온 게 저만이 아닐 것이라면서 갑자기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단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에 호소해야 할 정당한 명분을 찾기 어렵다. 이 대표의 단식은 사법처리 회피용 단식,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내분 차단용 단식, 당권 사수를 위한 단식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단식에 대해서도 참 많은 해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검찰에 출석하는 날짜를 놓고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당 대변인을 통해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관련해 오는 4일 수원지검에 출석하겠다 먼저 밝혔습니다. 이 4일은 검찰이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날이기도 하고요.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다만 조절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자 검찰이 곧바로 최초 지난달 30일에 조사 일정을 정해서 이 출석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서 다시 출석 요구한 이달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어제 오후에 이 대표가 4일 불출석 의사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환 조사는 이 대표가 당초 밝힌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뤄질지 검찰의 반응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자존심 대결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무기한 단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도 언급했지만 출구 전략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또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통 단식에는 단식을 끝내기 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단식은 그게 없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3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 두 번째는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 해양 재판소에 제소하라. 셋째는 전면적 국정 쇄신과 이 개각을 단행하라였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보다도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요구 사항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이 궁금한 게 이 출구 전략이었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단식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 국민이 겪고 있는 절망감과 현실적 어려움들 이에 공감하고 함께하겠다는 뜻이라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 슬픔, 좌절에 함께하겠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받고 있는 건도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 진행도 좀 다소 늦어지겠는데요.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출구 전략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긴 무기한 단식 이어지는 이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스케줄을 당내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은 대체로 늦춰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법원에서 이 대표가 피고인인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2가지입니다. 예. 이 대장동 특혜 위례신도시 특혜 사건은 병합이 됐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진 것이라서 여러 사건이 모아져 있는 건데요. 어제 재판부가 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재판과 관련한 첫 공판기일로 이달 15일을 지정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불출석 가능성, 연기를 염두에 두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15일이면 단식 16일째가 되는 건데 재판 출석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재판부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큰 관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인데 이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유일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 단식으로 1심 선고 역시 총선까지 미뤄지기는 어렵겠지만 예상보다는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내년 4월 총선 이제 7개월여 앞두고 있는데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을 선거 1년 전에 확정하도록 해놨고 벌써 4개월 이상 기한을 넘긴 상황 아닙니까? 네. 뒤늦게 어제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선거법 개편에 대해 논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쪽 논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예,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정개특위 간사가 먼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정개특위 차원에서의 협상 내용을 설명을 해줬고요.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당론으로 채택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 나온 게 2가지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그리고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 사실상 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 이런 기존 입장을 확인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언급했던 중대선거구제나 김기현 당대표가 말한 정원 30명 축소하는 사실상 언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전원위원회 정개특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가자. 이 부분은 거의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보여지고 비례대표는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 직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자 이런 입장이 가장 모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당론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습니다. 이 지역구 소선거구제 유지 이것은 그 국민의힘과 같고요. 예.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도입하자 이런 내용인데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분배된 현행 의석 분포도 지역구를 좀 줄이고 비례대표를 소폭 늘리는 방향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권역은 3개로 나누자는 건데 어떻게 나누냐면 수도권 그리고 중부권 남부권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부권에서는 영남과 호남을 합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 조건이 2가지 붙었는데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병립형이 아니라 준연동제를 그대로 운영을 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비례 의석수는 현재보다 늘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강하게 개진돼 있습니다.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버릴 수 없고 비례 의석을 늘려야 한다. 이 조건이 앞으로 협상의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양당의 대체적인 입장을 보면 일단 소선거구제는 뭐 양쪽 다 동의하니까 굳어진 것 같고 네. 의원 정수도 300명으로 거의 고정되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의힘은 이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총선 때 물을 일으켰던 위성정당 논란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47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내년에도 가져가게 된다면 위성정당 재출연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 수가 없을 텐데 일각에서는 법으로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는 거대 양당 대표가 이 합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 법으로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막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와 국회의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두 거대 양당이 안 만들더라도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마치 위성정당처럼 행동하면서 비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거고 특히 국민의힘에서 현 체제로 가게 될 경우에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승민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없고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이 신당에 상당수의 보수 진영 지지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양당 모두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병립형으로 결국은 돌아가게 돼야 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과거로의 획이다. 이 부분을 좀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리고 아쉽게 지역구에서 떨어진 분들을 또 배려할 수 있는 석패율제 이런 것들로 보완을 하게 되면 완전한 퇴보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은 좀 다소 입장이 간단한데 민주당은 좀 내용이 복잡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4년 전에 2019년 말에 4+1 진보 진영이 패스트 트랙으로 힘겹게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제 의총에서도 그래서 병립형 얘기는 의원들이 아예 꺼내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현재 체제로 그대로 가면 위성정당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의원 말대로 현재는 이러지도 못하고 좀 저러지도 못하는 좀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또 비례 의석을 늘리자고 하는데 그만큼 지역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호남을 합해서 하게 되면은 지역 구도를 좀 깰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예. 다당제를 과연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역별로 나누게 되면 오히려 소수 정당이 의석을 얻기 더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에도 이 40일 안팎에서 이 선거구 획정이 됐는데 선거 이번에도 앞두고. 그렇죠. 예. 이번에도 아마 그때쯤까지 밀고 이 논쟁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는 9월 4일이 이 사망한 서희초 교사의 49제 아닙니까? 네. 초등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날 집단 집회 움직임 이걸 위해서 병가나 연가를 내거나 학교 차원에서 재량 휴업을 하려고도 하는데 교육부는 아주 방침이 강경하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숨진 교사의 49제 추모일이 9월 4일 임시 휴업을 계획한 학교가 전국 30개교로 집계가 됐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니까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임시 휴업을 계획한 학교가 전체 규모의 0.5% 수준이지만 교육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17곳보다는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교육부는 9월 4일 집단 행동의 사실상 파업이라고 간주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와 관련된 공문을 받아봤지만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예.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 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서
최대 파면, 해임 징계까지 가능하다. 또 형사 고발할 수 있다. 이런 압박의 글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상당수 학교는 임시 휴업 계획을 취소하고 교원들은 한 발 물러서서 당일 오후에 집회를 여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교원들 사이에서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거와 달리 당일 병가의 경우에는 진단서 없이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31일 또 이 경기도 고양시 내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추락해 숨지지 않았습니까? 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지금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는 있지만 이 교사가 평소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렸다. 이런 의혹이 지금 교사 커뮤니티 등에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교사는 올해로 14년 차인데 서울 양천구의 모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았고 전날까지 질병 휴직 중이었습니다. 평소에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렸다 이런 의혹이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은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황을 파악 중인데 아직 드러난 것은 없지만 예단하지 않고 확인하고 있다. 현재 교장, 교감, 학년부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교원단체는 얼마 전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또다시 교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애도하면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청했고요. 그런데 또 앞서 전북 군산에 초등학교 교사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어제 기각됐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기각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이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한 점, 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부터 논란이 됐었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해서 박 전 단장이 입을 막기 위한 구속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박 전 단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 김정민 변호사는 앞으로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 집중하고 오는 8일 공수처의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김동혁 이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장관을 잘못 보좌하고 위법한 법 집행을 했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결국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실의 외압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30일이었죠. 이 해병대 수사감찰단의 수사 결과가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가 됐고 결재까지 받았어요. 네. 그다음에 8월 2일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요. 그런데 그 30일과 31일 사이에 대통령실의 요구로 이 수사 결과 자료가 언론 브리핑 내용 이대로 이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하지 마라. 이첩 보류 방침이 내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법무관리단장 등이 이 수사 결과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건데 국회에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대통령실은 지금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자료를 보고할 때만 해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부분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다음 날 7월 31일 수사 결과를 경찰에게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가 곧바로 내려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의 일정이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수사 결과가 들어가 있는 이 언론 브리핑 자료를 요구했고 그것을 보내준 겁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이 진술이 나온 거고요. 그렇죠. 7월 31일 오전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린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상병 사건 수사 관련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이 핵심이고 그다음은 그것을 보고를 받고 윤 대통령이 경로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질책 사실은 없는 일이라고 진술을 했고요. 최상병 사건 수사 관련 보고 자체를 대통령에게 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군검찰, 경찰 등의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대통령실 수사까지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1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기상청부터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호우주의보가 경남 거제와 통영시에 발효 중이고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와 제주 흐리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남해안과 제주에 가끔 비가 오고 소강 상태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습니다. 남부와 충청에 가끔 비 예보가 있고 내일 오후에 수도권도 한때 비가 내릴 텐데 양도 적고 소강 상태인 곳이 역시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 경남 일부와 제주에 집중돼 30에서 100, 최고 120mm 이상이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60, 충청은 5에서 10, 서울, 인천, 경기 5mm 내외입니다. 중부지방은 현재 하늘이 맑은데요.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흐립니다. 서울은 어느덧 열대야가 열흘째 자취를 감췄고요. 9월 들어서 서울은 이틀째 20도 밑으로 아침 기온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오늘 서쪽 지역이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서울 31, 광주, 대전, 제주 30, 대구, 강릉은 27, 8도를 각각 기록할 전망입니다. 오존 농도는 오늘 오후 수도권, 충청, 전북 등 일부 서쪽이 나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5도입니다.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정리합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덕소산패에서 서종까지 13km 정체고요. 인제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당진 분기점 부근 3, 4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화성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사고나 처리하면서 바란나들목에서 8탄 분기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반포에서 서초 사이로 주춤하고요. 남사 진위에서 남사 사이로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또 망향휴게소에서 옥산 분기점까지는 26km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한 주간 북한 관련 소식 알아보는 남북의 창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오늘 새벽 4시쯤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요? 지금 뭐 세부 재원 등등 파악된 게 있나요? 네, 이제 순항미사일은 이제 그 고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제 일반 탄도미사일은 뭐 한 30에서 한 100km 사이로 가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순항미사일은 고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특성은 파악이 되죠. 왜냐하면 또 순항미사일은 아음속, 속도가 초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새벽에 여러 발 순항미사일을 서해상으로 발사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예. 나머지는 워낙 고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탄착점 같은 거는 찾기가 어려워요. 예. 현재까지는 북한이 말하지 않는 이상 얼마나 갔는지는 좀 알기는 어렵고요. 다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순항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이게 화살 1, 2형이 있는데 1,500, 2,0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팔자 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대로 쏘면 뭐 중국 인근이나 우리 남해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서해상에서 팔자 비행을 아마 해서 아마 특정 지점에 탄착이 된 걸로 알려지는데 지금 세부 재원은 분석 중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달 30일 밤에도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안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했다는데 이게 우리나라 계룡대를 노린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이제 사거리가 이제 순안에서 360km면은 그 계룡대까지 거리거든요. 물론 쏘기는 이제 동해로 쐈지만 그때 쏜 거는 북한이 보여준 영상으로 보면은 KN-24. 이제 북한은 그걸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사거리가 한 400km 되는 거고, 오늘 새벽에 쏜 전략이라는 말이 붙으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KN-24, 또 그 계룡대를
타격하려고 쐈던 그런 의도를 가졌던 거로 보이는 그 KN-24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제 전군 지휘 훈련을 하고 29일부터 시작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훈련의 일환으로 지금 KN-24 그리고 이제 전략 순항 미사일을 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런 뭐 KN-24 같은 미사일로 계룡대를 실제로 공격한다면 우리는 미사일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거죠? 일단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40km를 넘어가면 이제 상주에 있는 그 사드죠. 성주에 있는. 예. 사드가 40km 이상의 고도는 이제 커버를 하고요. 20에서 40km 정도는 이제 패트리어트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20km 이하는 우리 이제 천궁2 체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3중의 방어 체계는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전은 뭐 가봐야 합니다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예. 그동안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주로 이른 아침에 도발을 해서 하루 종일 이슈를 몰고 갔었는데 최근에는 한밤중, 새벽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요? 이건 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제 북한이 지난해 9월 말부터 전술핵 운용 부대를 실전 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로서는 우려스러운 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전술핵 운용 부대 훈련이에요. 예. 일반 재래식 부대가 아닙니다. 지난해 뭐 10월, 11월, 12월 무인기 침투까지는 뭐 포병 사격이나 대규모 항공기 출격이나 이런 걸로 맞대응을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북한의 무력 시위는 거의 대부분 뭐 사실 100%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대부분 다 이 전술핵 운용, 특히 이제 전술핵 뭐 전략핵 의미는 없지만 예. 전술핵 하면은 사거리 1000km 이내를 주로 말하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에 대한 압박보다는 우리 MDL 군사분계선 이남 한반도 내지는 전략순항 미사일은 2000km니까 일본에 있는 유엔선 후반기지까지를 타격하는 훈련들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훈련들은 핵과 관련된 그러니까 재래식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북한으로서는 가성비가 높은 전략적 도발에 주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조금 아까 잠깐 언급하신 전군 지휘 훈련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 방문해서 바로 그 전군 지휘 훈련 그 진행 그 상황을 시찰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전군 지휘 훈련이 뭐예요? 그러니까 전군 지휘 훈련이라는 용어를 쓰고 전군 지휘 훈련 지휘부를 공개한 것도 처음이거든요. 예. 그럼 보면은 인민군 복장도 다릅니다. 다른 복장이랑.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UFS 일지 프리덤 쉴드 훈련을 이제 31일 날 종료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북한도 거기에 대응하는 전면전을 가장을 한 훈련을 지금 29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나 매체 표현에 따르면 일단 격퇴, 그다음에 전면적인 공격, 그다음에 특히 이제 남반부 전체를 장악한다 이런 표현도 처음으로 사용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핵 공격을 통해서 중요 시설들을 마비시키고 정치, 이 사회 경제 이 혼란을 조장하겠다 이런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올 2월 달에도 이제 초대형 방사포 여기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본인들은 주장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4발 이제 텔 이동식 발사대 4발 6발짜리가 있는데 4발 비행장 하나당 4발을 할당해 놨다. 이게 이제 수원, 오산, 군산, 대구 4개 우리 주요 군 비행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 공격을 통해서 이 군 시설과 한국의 주요 근간, 통신망까지 모두 마비시키겠다. 예. 이런 내용을 공표를 하고 그걸 실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거 그동안 해왔던 훈련입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했을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요. 이 전군 지휘 훈련이라는 용어와 사령부를 공개하고 또 김정은이 간 것도 다 처음입니다. 자. 그 몇 달 전에 북한이 정찰 위성이라고 쏘다가 이제 실패한 거는 우리가 뭐 잔해물도 건지고 하는데 꽤 작전을 오래 수행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지난달 24일 정찰 위성 쐈다는 거는 군 당국이 이 우주 발사체 낙하물 인양 작전을 종료했다라고 어제 밝혔어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종료한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좀 다릅니다. 어허.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일단은 못 찾고 떠 있었던 2단 부위는 최초에 이렇게 바다에 떠 있었기 때문에 금방 식별이 됐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제 3단부 상단에 있던 위성 이 안에 들어있던 이 페어링 안에 들어있던 위성체 일부를 찾은 걸로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서해상에 떨어지니까 이론적으로는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무겁기 때문에 깊숙이 가라앉아 버리면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일단은 원래 그렇고 2단부터는 우주로 나가거든요. 예. 우주로 나가면은 우주에서 낙하하는 것들은 대기권에서 타버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1단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도 알았으니까 자폭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분해가 되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은 처음부터 잔해 찾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잔해들이 대기권에서 소멸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종료한 거죠. 뭐 건질만한 게 없으니까 조기 종료했다 이 말씀이로군요. 네. 예. 여기까지 하죠.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한 주간 국제뉴스 알아보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이 오염수 방류한 이후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하고 지금 양국 관계가 얼어붙고 있죠. 네, 중국에서는 일본인 학교에 돌을 던지는 일도 발생을 했고요. 일본 도쿄전력으로는 수천 통에 달하는 항의 전화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항의 전화 챌린지처럼 이 항의가 번지는 모양새이고요. 일본 전국의 경찰서에도 220여 건의 중국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영업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런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단순히 일부 국민 사이에서 벌어진 반일 감정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전화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중국 대사관에 항의성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또 챌린지 하듯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게 공식적으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해서는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 이런 제소 가능성 언급했죠? 네, 중국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각 부처 장관들이 나서서 일제히 중국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이번 주에 일본 외무상이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와 관련해서 WTO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의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일본 경제안보상도 외교 통로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항의 등이 효과가 없다면 어떤 형태로의 대항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걸 시사했습니다. 어떻게 일본 자미당 간사장도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가 사실에 반하는 정보의 발신 등 중국의 근거 없는 대응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중국은 또 어떻게 맞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관영 언론이 사설을 통해서 일본은 국제사회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적극적이다. 이러면서 자신들이 가해자인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중국 내 일본인 학교에 돌이 날아든 일과 관련해서도 중국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일본의 행태에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해당 사태의 원인은 일본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 이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전망됩니까? 일단 일본에서는 장기전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일본 외무성 간부도 중국에서 오염수에 대한 이 불안이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 정부까지도 이런 불안을 컨트롤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전을 각오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일본 연립 여당인 공명당 대표가 중국을 직접 방문해서 대화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해를 좀 구할 예정이었는데 이 일정도 취소가 됐죠. 이 일을 두고도 현지 언론에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일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정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해석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 예. 지금 당장 이번 달 초에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때 기시다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가 회담을 조율하고 있지만 이것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니까 러시아가 좋아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으로의 자국 수산물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희망에 굉장히 부풀어 있는데요. 예. 사실 러시아는 중국의 가장 큰 수산물 공급 시장 중에 하나가 맞고요. 현재 약 900개의 러시아 기업이 중국에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전체 어획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230만 톤의 수산물을 해외로 수출을 했는데 러시아 수산물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거든요. 예.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뒤에 공식 성명에서 중국 시장에서 러시아 수산물에 대한 전망이 밝고 우리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러시아 수산물 회사의 선박 수나 제품량 범위를 늘리길 희망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부풀어 있습니다. 또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러시아 내에서 사실 일본 수산물의 수입량이 미미하긴 하지만 방사능 관련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온다고요? 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중 정상이 만난 건 지난해 11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4자 정상회교 일정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또 한 번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한중 관계가 올해 2월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비자 갈등이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4월에는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또 갈등이 있었고요. 예. 최근에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사실 계속 출렁이는 모양새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중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을 6년 5개월 만에 허용을 하면서 또 회복 신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하는 수준까지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양국 모두 고위급 교류와 소통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확실하게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소식 어제 지난 1일이 간토 지역 조선인 대규모 학살 발생 100년째 되는 날이었죠. 일본에서는 온도차가 큰 반응들이 나왔죠.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간토 대학살은 1923년 당시에 이제 관동 대지진 때 일본 민간인과 군경에 의해서 조선인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된 사건이고요. 예. 한일 학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조선인 희생자는 6,661명이 달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만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끔찍한 역사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스노 관방장관은 지난 31일에 기자회견에서 간토 대학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 조사에 한정한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일본 국가공안위원장도 국회에서 간토 대학살에 대해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추가 조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네, 도쿄도지사도 2017년부터 간토 대학살 추도문을 보내왔던 전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익단체도 움직였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공원에서 일본의 우익단체가 간토 대학살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집회를 벌이려다가 시민들과 시민단체에 의해 제지를 당했고요.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일본 내에서 한국 혐오단체인 소요카즈라는 단체고요. 조선인 희생자가 6,000명가량이라는 추산 자체가 허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이 간토 대지진과 그 조선인 학살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아예 없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서도 그 간토 대학살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데요. 일단 현재 언론인 도쿄신문은 정부가 간토 대학살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정부에게 부정적인 역사를 직시하지 않으면 비판을 부를 것이다. 이런 지적을 내놨고요. 사실 도쿄신문은 굉장히 진보 성향의 언론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진보 성향의 도쿄신문 말고도 아사히 신문이나 마이니치 같은 언론들도 간토 대지진 100주년 특집 기사를 다루면서 조선인 학살 문제를 함께 조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반성의 의지를 좀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간토 대학살 역사를 부정하고 있긴 하지만 어제 도쿄에서 열린 간토 대학살 희생자 추도식에는 일본 정치인들도 다수 참여를 했습니다. 일본의 과거사의 반성의 태도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친한파죠. 이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요. 예. 야마구치 나소 공명당 대표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본 당국이 여전히 자국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분위기가 일본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로까지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간토 대학살 관련해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없나요? 있었습니다. 2014년 4월에 관동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국회 내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사실 해당 법안이 계류되다가 폐기가 됐고요. 2015년과 2016년에 나온 비슷한 법안도 사실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부가 지난 31일에 발표한 입장을 보면요. 앞으로도 일본에 대해서 과거를 직시하고 관동 대지진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요. 윤석열 정부가 간토 대학살이나 강제노동 같은 과거사 문제는 좀 덮고 한일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스탠스가 사실은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달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도 사실상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원만한 관계를 이런 과거사를 포함해서 이제 원만한 관계를 명문화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었죠. 예, 여기까지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창식이 부르는 우리는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 빛이 없는 어둠